안녕하십니까. 보세사 강의를 맡은 변달수 관세사라고 합니다. 그 보세사 자격시험에 대한 설명과 보세사 이제 시험에 대한 구성, 그리고 이 강좌가 어떻게 구성될지 또는 이제 교재의 특징이나 특성과 같은 경우는 이제 OT 강의에 이제 녹화를 해놨으니까요. 그거를 보시면 되겠고, 지금 바로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강은 수출입 통관 절차고요. 제1장 총칙부터 들어갑니다. 제1장 총칙은 통칙부터 이제 들어가고요. 첫 번째가 이제 관세 개요 쪽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과 그 별표로 표시한 부분이 있어요. 별표로 표시한 부분은 그 6개년 중에 한 번이라도 선지로 이제 출제된 적이 있는 거를 말을 하는 거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출제된 경우는 오답 선지로 한번 출제된 그 이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별표도 있고 이렇게 노란색 선지로 구성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 들어갑니다. 관세 개요를 보시면 지금 보시면 별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한 2년마다 한 번씩 요거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이제 관세는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부가 징수된다라는 내용인데, 강제적으로라는 말에 지금 노란색이 돼 있죠. 뭔 말이냐면 임의적으로라는 말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 또는 조약, 특정 요건이 성립을 한다면 관세는 무조건 내야 되는 거고, 어떤 납세 의무자가 선택적으로 낼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관세는 당연히 재정 수입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재정 수입이라고 하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나라가 이제 국가의 살림을 하려면 조세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관세도 이제 4분의 1 정도. 제가 쓰는 칠판에 쓰는 거는 설명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필기 안 하시고 그냥 이제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4분의 1 정도의 조세 수입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는 결국에는 국세와 더불어 재정 수입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꼬아서 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 질문 그대로 출제를 한 적이 많고요. 세 번째는 관세는 납세 의무자가 담세자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에 해당된다. 지금 보시면 가장 많은 이제 선지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별표 하나 더 해주시고, 자,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한 건데, 결국에는 이제 이거의 반대말은 직접세입니다. 직접세라는 오답 선지로 자주 출제가 돼요. 뭔 말이냐? 결국에 이제 관세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입자가 수입 물품을 살 때 1,000원을 주고 샀어요. 그럼 관세가 예를 들어 100원이 붙는다고 해볼게요. 그럼 총합 1,100원이죠. 그럼 이걸 결국에는 최초에는 납세 의무자인 이제 수입 화주가 관세를 납부했지만 결국에는 이걸 어떻게 해요? 국내에 팔죠. 이윤 뭐 100원 정도 더 붙여서 1,200원 정도에 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관세를 부담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결국에는 화주가 아니라 즉 일반 국민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입자가 수입을 했더라도 그 세금을 일반 국민이 부담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간접세로 표현을 하는 거고, 자, 이게 가장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네 번째는 관세는 이제 관세 영역을 전제로 한다. 이 앞에 이제 비관세 영역이라고 표현이 되면 틀리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별로 꼬아내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 관세는 특별국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다. 이런 선지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뭔 내용이냐? 그러면 관세를 낸다고 해서 국가인 세관이, 우린 지금 수입 물품과 세관에 대한 얘기잖아요. 세관이 어떤 혜택을 주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내기만 한다. 어떤 혜택을 바라면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6번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관세는 자유무역의 장벽이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관세는 무역 원활화를 위한 어떤 조치이다 라고 표현될 수도 있는데, 관세는 어찌됐건 무조건 자유무역의 장벽입니다. 결국엔 1,000원 주고 살 걸 갖다가 관세가 붙어서 1,100원에 사면 수입이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결국에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자유무역의 장벽이 된다. 관세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7번째는 관세의 부가징수의 주체는 당연히 국가죠. 여기에 뭐 지자체가 들어간다거나 뭐 개인이 들어간다거나 이러면 틀린 거예요. 무조건 이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 밑에 이제 해설이라고 나와 있는 표현을 보시면 그 외에 이제 선지로 자주 등장했던 거는 그 밖의 관세 성격으로는 뭐 국세 성격이 있죠.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세. 결국에는 관세는 사용 소비를 해야 납부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서도 이제 보겠지만 사용 소비가 없다면 관세는 납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비세적인 성격이 있는 거고, 대물세. 이거의 반대말이 이제 대인세가 있는데, 사람에 대해 부과하는 게 아니라 수입 물품에 대해서 특정 요건이 성취가 되면은, 여기 물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이제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입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법률이 이제 관세법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세 제도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대물세이고요. 대인세가 아니라. 그리고 수시세. 수시세의 이제 반대말은 전기세라는 게 있는데, 전기세 같은 개념은 일단 뭐 분기면 분기, 기간이면 기간 이렇게
어떤 특정 기간들을 정해서 뭐 1분기의 말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관세는 수입이 될 때마다 물건이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무조건 내는 이제 수시적으로 낸다 해서 수시세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쉬운 내용이니까 출제가 되면 틀리면 안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시면 용어의 정의입니다. 사실은 뭐 보세사 시험 외에 일반 뭐 국제무역사라든가 아니면 뭐 원산지관리사라든가 아니면 관세사라든가 아니면 관세직 공무원에서는 수입의 정의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지금 보세사에서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6년 중에 수입의 정의만 딸랑 물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자, 수입이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한다. 요 반입이란 단어에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요 으로부터에 동그라미 해주시고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괄호 닫고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요거를 보면 아까 봤듯이 관세는 뭐다? 소비세다. 소비세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알 수 있겠고요. 자, 어차피 출제가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니까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다음 밑에 이제 수출 보시면 수출이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자, 넘어가고 자, 반송의 정의가 한번 출제가 됐는데 자,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 자, 여기다가 별표합니다.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국에 반송에 대한 문제가 뭐 왕왕 출제가 되긴 하는데 한번 출제가 됐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반송 물품의 범위가 출제됐는데 결국에는 이것만 알면 돼요.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요것만 알면 됩니다. 만약에 그럼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쳤다면 뭘까요? 요거는 반송의 정의가 아니라 수출의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반송 물품의 범위 이렇게 헤딩만 목차 헤딩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다 읽어보시면 뭐 직관적으로 뭐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혹은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얘네들의 정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앞에 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게 이렇게 중개무역 물품, 단순 반송 물품, 위탁 가공 물품, 보세 전시장 반출 물품이 있겠다. 출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네 개를 일단 선지로 깔아놓고 하나를 일반 뭐 수입 물품 이렇게 넣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반송 물품의 범위가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외국 물품의 정의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세법상 물품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항상 그 내국 물품과 외국 물품으로 나눠져요. 그 중에서 이제 외국 물품을 볼 건데 우리가 이제 관세를 내야 되는 물품은 항상 외국 물품이에요. 그래서 관세법 상으로도 우리가 외국 물품의 정의가 더 중요하고 내국 물품은 이제 관세법상 제재가 좀 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둘이 구분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첫 번째 외국 물품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첫 번째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 그리고 괄호가 있죠.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 으로써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수입신고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수입되는 물품을 바탕으로 해서 그 우리나라로 이제 내국 물품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 물품을 수입신고를 하고 수리가 됐다면 얘는 내국 물품이 돼요. 근데 여기서 표현하는 건 그 수리되기 전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라면 이는 내국 물품인데 그 전의 것이라면 아직 외국 물품이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괄호가 이제 출제가 빈출이 되는데 뭔 말이냐면 지금 공해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 공해는 주인이 없는 바다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한국이 이렇게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 한국 땅이 이렇게 있고 미국 땅이 이렇게 일본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정도의 이제 바다는 주인이 없는 바다예요. 한국 바다도 아니고 일본 바다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한국 선박이 잡든 여기에 있는 일본 선박이 잡든 아무런 제재가 걸리지 않는데 어찌됐건 주인 없는 바다지만 그럼 누가 장땡이에요? 먼저 잡아가는 사람이 장땡이죠. 그러면 선박에는 지금 주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의 선박이 잡았다면 이 주인 없는 바다에서 잡았다면 결국에는 누구 거예요? 외국 물품이 되겠죠. 그럼 반대로 바로 다음 넘어가서 보시면 2번 동그라미 보시면 이건 내국 물품의 정의인데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했다면 이건 뭐예요? 당연히 주인 없는 바다에서 우리나라 선박이 잡았으니까 내국 물품이 되겠죠. 그래서 한 번에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게 1번 동그라미였습니다. 그래서 주인 없는 바다면 선박이 그 내국 물품인지 외국 물품인지를 가르는 주체가 되겠고 그 이제 밑에 거 보시면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하나가 있어요. 수출 신고는 뭐냐면 한국에 있는 물품이 외국으로 이제 물건이 나갈 때 수출 신고를 하는 건데 그게 수리가 됐다면 결국에는 수리라는 행위가 국가에서 해주는 행위거든요. 그럼 이제 효력이 발생하고 결국 한국 물품이 외국으로 나가겠다라는 신고가 수출 신고인데 그게 수리가 됐으면 얘는 결국 외국 물품이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수리되기 전의 것,
수리되기 전의 것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아직 내공 물품이 되겠죠. 결국에는 효력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수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로 판단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나오는 이제 심화 표시 있죠. 이 심화 표시는 제가 설명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데 얘는 이제 2, 3과목을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오셔서 보셔야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그 범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1회독을 돌린 후 2회독 때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별도의 설명은 제가 2과목과 3과목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 게 이제 내공 물품입니다. 보시면 지금 2번 동그라미 아까 본 건 요거고요. 지금 5번이나 출제됐죠. 5년 동안 거의 매년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자, 1번 동그라미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왜? 너무 쉽기 때문에. 외국 물품이 아닌 것. 앞에 게 어찌 됐건 간에 이 표현을 생략시키더라도 외국 물품이 아니면 결국에는 내공 물품이 돼요. 그래서 이 1번 선지는 자주 출제가 안 되고요. 이 2번 선지는 너무 자주 출제되죠. 하지만 공예가 나오면 결국에 선박 앞에 붙어있는 나라가 어느 건지 그럼 우리나라니까 내공 물품이 되겠죠.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요거는 좀 써놓으세요. 반출의 방법이 관세법에서는 3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수입신고 수리 후 반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수리된이라는 표현 있죠? 이걸 수리 후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출 방법이 이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요거고요. 그럼 세 번째가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어찌됐건 요게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로 반출시키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입신고가 수리 후에 외국 물품을 반출시키느냐, 혹은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서 반출시키느냐, 혹은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시키느냐, 요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이 난 이게 뭔지 모르겠다. 난 이것도 뭔지 모르겠다 하겠지만 요건 뒤에서 다 배웁니다. 일단은 요런 개념들이 있구나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차피 뒤에 다 배우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반출이 됐다면 수리 후 반출시켰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시켰든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시켰든 우리나라로 반출이 끝났다면 결국에는 어찌 됐건 내국 물품이 돼요. 어렵게 외울 필요가 없겠죠. 결국에 중요한 건 반출입니다. 수리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입항전이란 말을 빼도 의미가 통해요. 수입신고가 수리가 됐다면 결국에는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수입신고가 수리가 됐다면 내국 물품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입항전이라는 표현을 빼고 그냥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도 내국 물품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3개는 묶어서 한 번에 이해를 하면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었다. 여기는 반출 방법은 3가지로 나눠지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한 후 반출하든 이렇게 한 후 반출하든 이렇게 한 후 반출하든 결국에 반출이 되면 내국 물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요 3개의 개념은 뒤에 이제 통관 파트에서 배울 거니까 그냥 반출의 3가지 방법은 전부 다 내국 물품으로 치환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의 정의가 외국무역선 그리고 내항기에 대한 정의인데 요 3번, 4번은 자주 안 나와요. 위에 것만 한 번 나오는데 외국무역선이란 결국에는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한 부분,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가를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요. 만약에 이 문구가 빠졌다. 그러면 외국무역선의 정의가 아니라 그냥 선박의 정의가 돼버려요. 이건 우리가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무역을 위하여 라는 표현이 항상 중요하고 이게 결국에 출제가 됩니다. 무역을 위하여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외국무역 선이든 기든 결국에는 무역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 문구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항선, 내항기는 한번 읽어보시고, 자, 실무목차 가셔서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 보시면 되는데, 자, 선용품이란 지금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놨죠. 요게 제가 별표는 안 쳤지만 한 번 출제가 됐어요. 선용품의 정의가 무엇인가.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자격증 시험이고 한 번에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에요. 우리가 90점, 95점 맞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외우실 분들은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선박 안에서 자기네들 운항을 위해서 쓰는 거구나. 선원들이 음료도 필요하고 식품도 필요하고 배가 이제 움직이려면 연료도 필요하고 배 안에서 쓰는 수모품, 밧줄, 뭐 단내이지, 예비 부품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선용품으로 하는구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뭐 한 번은 출제됐어요. 다시 출제될 수 있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6년 중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2번, 3번을 읽어보시면 되고 그냥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이죠. 결국에는 기용품을 물어봤더라도 요게 그대로 출제가 될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출제 확률은 조금 떨어진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8번 통관인데 이거는 꽤 중요합니다. 이 용어의 정의는. 자, 통관이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해서 결국에는 수출, 수입,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환적이 들어간다든지 복합 환정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보세 운송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관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수출, 수입, 반송 요 세 가지만을 의미를 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관 공무원의 정의가 좀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세관 공무원의 정의랑 10호 탁송품 요거 2개 정도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뭐 세관 공무원의 정의는 관세청장과 세관장도 세관 공무원이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관세청 소속기관의 장, 그 소속 공무원이 세관 공무원이다. 시험에 나오긴 좀 희박하겠죠. 그래서 좀 대충 공부하셔도 되고. 자, 10호 탁송품 같은 경우는 나올 부분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2021년의 개정인데 탁송품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등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산, 국제무역기, 차량, 선박 그리고 항공기 차량 같은 경우가 운송수단이죠. 얘네들을 이용해서 반출입하는 거를 우리가 탁송품, 이제 상업서류 이런 것들을 탁송품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셋째 줄에 이 가운데 이제 제외 있죠. 요것만 이제 포함으로 바뀌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 즉 운송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사람이 실제로 들고 나갔다 들어오는 건 탁송품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담긴 문장입니다. 이 괄호가. 이제 탁송품의 정의는 요 괄호 있죠. 이 괄호 정도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 제외가 포함으로 바뀌지 않는지 그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관세 징수의 우선이라는 건데 지금 이제 관세 징수의 우선이란 말은 다른 관세가 이제 다른 세금도 있잖아요. 관세 외에 뭐 부가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수많은 세금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때 어떤 것부터 우선하겠느냐 할 때 관세를 이제 우선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목차 보시면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 이 물품이라고 한다면 바로 수입 물품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수입한 내가, 수입자인 내가 수입한 바로 그 물품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바로 그 물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 이 밑에는 뭐 부가세도 있을 거고 법인세도 있을 거고 소득세도 있을 거고 수많은 세금들이 있겠죠. 그런 것과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해서 그 관세를 징수한다는데 좀 의미를 살려주려면 최우선에서 관세부터 일단 징수해서 세관이 우선 만족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관세는 참 도끼가 센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이 아닌 이 물품 뭐라고 했어요? 수입 물품이라고 했죠.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바로 그 물품이 아닌 재산을 우리가 체납 처분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 처분, 우리 빨간 딱지 붙이는 거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로 그 물품이 아니고 수입된 그 물품 말고 그 이제 납세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뭐 자동차라든가 뭐 집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빨간 딱지를 붙일 때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 예를 들어 자동차에 빨간 딱지를 붙일 때에는 그런 경우에는 관세 우선순위는 최우선이 될 수는 없고 국세기본법상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동순이다. 여기다가 동순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 밑에 거는 지금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위에 거만 한번 출제됐는데 최우선인 경우도 있고 동순위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 기준은 이제 체납 처분의 대상이냐 아니면 바로 그 수입 물품에 대해서 지금 관세를 징수하는 거냐라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관세 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의 종류. 요게 이제 한 문제 정도, 6년 중에 한 문제 정도 지금 출제가 됐었는데 뭐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관세는 아직 낼 수 없는데 내가 돈이 충분치 않아서 차라리 우리 담보로 맡기는 거 있죠. 예를 들어 뭐 국채나 지방채도 있을 거고 뭐 유가증권, 증권도 있을 거고 땅 문서로 우리가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보험 가입된 어떤 건물들,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을 담보로 어떤 관세를 대신해서 이제 담보로 걸어놓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담보, 바로 그 개념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이제 국채 금전을 맡길 수도 있고요. 근데 금전을 맡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돈이 있으면 그냥 내고 말지. 국채 또는 지방채 맡기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엔 6번이에요. 6번에 보험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뭐 쭉쭉쭉 나오는데 이게 오답선지로 뭐가 자주 나오냐면 차량은 담보로 걸 수가 없어요. 차량은 왜냐면 움직이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차량은 갖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담보로 제공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뭐 6년 중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제2절 법 적용의 원칙입니다. 관세법을 적용할 때 어떠한 이제 부과의 원칙과 뭐 적용의 원칙 이런 다양한 이제 세법상 원칙이 있을 텐데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 관세는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들어가시면 이제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 금지 지금 보시면 6년 중에 한 번 정도 지금 각각 출제가 됐죠.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 정해져 있어요. 자,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1번 목차 과세 형평이란 단어 그리고 해당 조항의 한 목적성에 비추어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 안 하도록 하여야 된다. 결국에는 관세라는 게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가끔가다 뭐 조율이란 뭐 오답선지로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형평은 거꾸로 바꿔도 단어가 돼요. 그래서 평형, 뭐 형평 이렇게 해서 바꿔서도 단어가 되면 그건 맞는 표현이고 해당 조항의 한 목적성은 문구 해석에만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세관 공무원분들이 뭐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이렇게 처분합니다 할 때 그 법이 세워진 어떤 법적 취지나 입법 취지 그리고 뭐 법제처에서 내놓은 법의 해석 이런 것들을 보고 해석을 해야지 그냥 문구 해석에만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 그 법이 만들어졌고 취지는 뭔가 그런 것들도 같이 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 단어 두 개, 형평과 한 목적성 여기에서만 결국에는 바꿀 겁니다. 또 다시 출제가 되더라도.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소급과세 금지 그 원칙인데 자,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 행정의 관행이 노란색으로 치진 않았으나 다시 노란색으로 한번 별표를 하든 뭐 형광펜을 하든 해주시면 돼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이게 뭔 말이냐면 설명하려면 굉장히 법적 이론이 들어가야 돼서 복잡한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5년도 짧아요. 한 10년 동안 내가 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한 7%로 계속 통관을 해왔어요. 뭐 수입 관세로 계속 7%씩 내왔는데 나중에 한 뭐 11년, 12년 지나서 보면 관세가 올바른 관세가 15%였다. 이 15% 다 소급해서 토해놔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10년 동안이란 기간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지기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는 게 우리 이제 판례의 입장이긴 한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우리 자격증 시험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그런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납세자에게 이 물품은 7%로 했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어. 왜? 납세자들은 그 세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긴 기간 동안 받아들여졌다면 소급과세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납세자의 행위죠. 납세자의 행위 또는 납세자의 계산은 정당한 것. 원래 15%가 맞지만 7%로 10년간 해왔다면 그냥 7%가 맞는 것으로 봐주고 소급해서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문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야만 소급과세가 금지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의 성실입니다. 지금 뭐 노란색 딱지는 안 붙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선지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알죠. 하지만 세관 공무원도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납세자는 신의 성실하게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신의 성실하게 안 하면 결국에는 벌금, 과태료, 가산세, 뭐 폐지됐지만 가산금 이러한 제도 등으로 이제 강제로 신의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세관 공무원은 조금이라도 뭐 안 좋은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신의 성실의 이런 대원칙에만 기대할 수밖에 없어서 신의 성실의 원칙은 보통 납세자보다는 이런 세관 공무원한테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게 어떤 이 법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넘어갑니다. 세관 공무원의 재량 한계는 뭐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다만 중요한 단어만 짚고 넘어가자면 과세 형평. 아까도 형평 나왔죠. 여기서도 형평 나옵니다.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된다. 여기에 뭐 한계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 엄수라는 표현을 다르게 이제 바꿔서 출제를 하는 다른 시험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요거와 요 단어에서 바꿀 겁니다. 한 번도 출제는 안 됐지만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절 기간과 기한입니다. 법에서 이제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한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보통 관세법 이런 보세제도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관세법에서는 민법과 조금 다르게 규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 1번 목차 읽어보시고요. 2번 목차가 출제가 한번 된 적이 있었는데 자 민법을 준용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여기서 이 법이라고 한다면 항상 관세법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법에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것에 따르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민법에 따른다. 민법이 가장 큰 엄마와 같은 법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뭐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이렇게 넣어서 오답선지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기한의 계산이에요. 자, 이 법에 따른 기한이 공휴일, 괄호 넘어가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다음 날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자, 밑에 2번 동그라미 읽어보시고 넘어가셔서 관세 납부기한. 결국에는 앞에 걸 읽어보는 이유가 이 예시, 가장 어려운 이 예시 문제를 풀기 위해서인데 일단 위에 거부터 볼게요. 자, 관세 납부기한. 결국에는 이제 관세를 언제까지 내야 되느냐. 이 시간에 대한 내용이죠. 자, 관세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자, 납세 신고를 한 경우, 납세 고지를 한 경우, 그리고 아까 잠깐 단어는 본 적이 있는데 즉시 반출 신고를 한 경우, 요건 뒤에서 계속 배운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납세 신고도 그리고 납세 고지도 뒤에서 배울 거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납세 신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수입 물품에 갖고 있는 내가 수입자인 내가 얼마 내겠습니다라고 이제 신고를 하는 거고 납세 고지는 이런 거예요. 내가 얼마 내겠습니다. 내가 100원 내겠습니다가 아니라 세관, 즉 국가가 너 100원 내 혹은 너 200원 내 이렇게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만 이해를 하시고 뒤에서 또 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납세 신고를 한 경우 납세 신고 수리일로부터 요 수리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15일. 결국 바꿀 수 있는 건 요 두 개예요. 수리란 단어를 빼고 그냥 납세 신고일부터 15일 이내 이렇게 바꾸던가 아니면 납세 신고 수리일로부터 7일 이내 혹은 뭐 10일 이내 이렇게 해서 오답선지는 충분히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납세 고지를 한 경우 납세 고지를 받은 날부터 얘는 결국에는 15일이에요. 그럼 밑에도 공통점이 있네요. 3번도 뭔진 모르겠지만 15일이네요. 결국엔 납부기한은 다 언제다? 일단 15일이다. 이게 7일로 나오든 3일로 나오든 구분하지 않고 어찌됐건 납부기한은 무조건 15일이다. 원칙적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뒤에서 계속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원칙적인 납부기한은 다 15일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고요. 3번도 여기에다가는 동그라미 하세요. 수입 신고일부터. 여기 오답선지로 이제 가끔 출제가 되는 게 즉시 반출을 한 날로 출제가 돼버리면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 신고일로부터 15일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시 반출 신고가 뭐냐? 그거는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한 8장, 9장에서.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납세 의무자는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당연히 해당 세액을 납부를 해주면 누군 좋겠어요? 세관은 너무 기분이 좋겠죠. 미리 지금 납부를 하는 거니까. 자, 예시 이것만 풀 수 있으면 이 납부기한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한 거예요. 자,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로서 수입 신고일은 5월 1일. 수입 신고를 할 때 결국에는 납세 신고를 합니다. 요건 8장에서 볼긴 할 건데 5월 1일 그 신고의 수리일은 5월 2일이다. 그럼 여기까지 끊고 보시면 결국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여기 항상 지금 기준이 뭐였어요? 수리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함정이죠. 우리가 수입신고일은 알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이게 기준이고 여기에서 며칠이라고요? 15일을 더하면 된다고요. 그럼 이 일이 이 자체가 포함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15일을 산술적으로 더해버리세요. 그럼 2 더하기 15는 뭐예요? 17이죠. 그럼 17은 뒤에 쭉 보시면 항상 이런 데에 이렇게 토요일로 규정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거는 다 무시하시면 돼요. 다 함정이고 5월 17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토요일날 은행 업무 안 하잖아요. 그죠? 항상 영업일로까지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요일, 17일이 토요일이면 일요일이 18일이고 그럼 결국 언제다? 5월 19일이 월요일이고 이때까지 납부를 하면 되겠다. 이게 정답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근데 하지만 이런 게 이렇게 이해 없이 그냥 출제가 돼버리면 단순히 이제 보기만 했었던 분들은 굉장히 힘들 수가 있겠죠. 일단 이렇게 출제되는 이력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6년간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으나 그나마 이제 만약에 저보고 출제를 하라고 한다면 이 문장 중에서는 이 1년을 바꿀 겁니다. 자,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뭐 사업상의 심각한 부도, 현저한 손실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납부기한을 연장을 시켜줘야 돼요. 1년이든 뭐 1년 안에서 뭐 6개월이든 3개월이든. 근데 그 기간이 결국에는 맥시멈 언제다? 1년이다. 요거를 쉽게 출제를 하려면 2년이다. 뭐 3년이다.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번도 출제는 안 됐으나 출제 예상 문제를 만들려면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파트는 서류의 송달이에요. 자, 첫 번째 납세고지서의 송달. 결국엔 납세 신고를 하든 아니면 납세고지를 하든
고지서를 우리가 받아봐야 얼마 낼지를 알고 그 고지서에 따라서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송달을 어떻게 할지, 송달을 즉 세관에서 우리 납세무자한테 어떻게 이 고지서를 송달할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원칙적인 송달 방법, 고지서를 어떻게 주냐 도대체. 관세 납세 고지서의 송달은 납세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우편, 사람이 직접 갖다 준다는 소리죠. 우편함에 넣어놓는다는 얘기고, 전자송달, 전자적으로 송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총 몇 가지 방법이에요? 세 가지가 아니라, 인편, 우편, 전자송달의 세 가지가 아니라 직접 발급까지 해가지고 총 네 가지 방법이 원칙적인 송달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접 발급, 인편, 우편, 전자송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송달이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이 효력은 바로 즉시 발생하고, 이게 안 되는 경우 지금 공시송달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지금 1번 동그라미 보시면, 자, 세관장은 납세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런 게 요건이 되겠죠.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주소도 잘 모르겠고, 거소는 임시 거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소도 모르겠고, 영업소도 모르겠고, 어딘지 아무도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돈 받는 거 포기해요? 그럴 수는 우리가 없기 때문에 납세고지서를 세관의 게시판, 예를 들어 인천세관이면은 인천세관 1층에 맨 앞에 이제 메인 창구에다가 걸어놓는 거예요. 누구누구, 이름 누구누구, 얼마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밖에 적당한 장소에 납세 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공개적으로 이제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결국에는 1대1로 이렇게 직접 발급도 해줘야 되고 직접 이제 집에까지 배달해줘야 되는데 지금 사무소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다. 방법이 없으니까 공시를 한다는 거죠. 어디에?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에 적당한 장소에. 이런 거고요. 자, 2번 동그라미. 납세 고지사항을 공시하였을 때는 세관 이제 1층에다 딱 붙였을 때는 공실로부터 14일이죠. 14일. 요게 오답으로 출제가 됐었죠. 7일인가 10일인가로 이제 고쳐가지고. 그래서 14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무자에게 이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14일 동안 네가 이 주소, 고소, 영업소, 사무소가 모르게 했다는 게 죄인 거죠. 결국에는 14일이 지나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입니다. 엄청 잘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보이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자, 이 신고서류의 보관, 결국에는 지금 이제 보세사를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가격 신고나 납세 신고 이런 거는 할 일이 없겠지만 뭐 보세화물 반출입 신고 혹은 뭐 보세 운송 이런 거는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 해당하는 신고 서류를 몇 년 동안 보관할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맥시멈 일단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거는 언제라고요? 맥시멈은 5년이다. 근데 그 기간 하에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지금 목차 2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관 기간은 수입 관련 서류. 그래서 지금 밑에 이제 서류들이 쭉 나오는데 수입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지식재산권에 동그라미 하시고, 수입과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 무조건 5년입니다. 예외 없고. 그죠? 간단하고요. 수출과 반송에 동그라미 하시고 수출과 반송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 무조건 수리일로부터 3년이에요. 됐죠? 그 다음이 이제 기타 서류가 보세라는 얘기와 적하목록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2년이에요. 근데 그 2년 앞에 붙는 거는 다 동일합니다. 수리일로부터 앞으로 다시 넘어가셔도 수리일로부터. 됐죠? 자, 정리. 수입과 지식재산권은 수리일로부터 5년, 수출과 반송은 수리일로부터 3년, 그리고 보세와 적하목록은 수리일로부터 2년. 됐죠? 그래서 크게 각 서류별로 안 외워도 쉽게 맞출 수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출제된 거는 수출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이 많았죠. 하지만 원칙만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본 게 1장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1장까지 하고 조금 내용이 이제 간략했었죠. 그래서 복습하시고 조금 있다가 이제 2장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